건데 책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다양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에 나오는 책들 중에는 그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할 게 없을 만큼 그랬네? 그냥 그러고 말만한 책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책들은 이렇게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되느냐 문제, 많이보다 단 한 권이라도 이렇게 다양하고 깊게 볼 수 있는 문제. 그럴 때 물론 일정만큼의 읽는 양도 필요하지만 많이 쏟아지는 것 중에는 선별해야 되는 작업이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 할 때,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주제를 보고 구성을 보고 문체, 관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이나 뭐 3요소 이런 것들은 뭐 국어 시간에 많이 배운 거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나중에 그냥 자료를 봐도 될 것 같고, 이제 지금의 요즘의 흐름상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 관점이에요. 이제 몇 인칭 소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이들이 이제 그림책 옛 이야기 했으니까 거기까지 끊는다고 하고 읽기에 들어가는 글밥 있는 동화 들어간다는 이야기 할 때 좀 저학년 같은 경우는 1인칭의 책이 많습니다. 1인칭.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아니면은 3인칭 중에서도 전지적 작가 쪽보다는 관찰자, 그러니까 이제 내 동생, 누나, 형, 뭐 누구 입장이 돼서 주인공인 동생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형식, 관찰자 시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동화와 청소년 소설까지만 해도 요즘은 여기 다중적 관점이라고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제 이번에 원무든 읽을 때만 해도 1인칭이긴 하지만 다중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 요즘 1인 출판으로 해서 젊은 작가들 많이 나올 때 읽어보니까 다중적 관점이라고 표현하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하는데 영화로 봤을 때는 약간 옴니버스 형태라고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중적 관점은 제가 어디에서 찾았냐면 어제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요즘 소설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차례가 쫙 있으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제 순서가 1에서 10까지 있다면 1 김수, 2 박지은, 3 정명주, 뭐 4 뭐 피가연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5 피가연, 다시 6 김수. 그러니까 등장인물 자체의 이름 자체를 이렇게 순서, 책의 순서로 나온 책들이 많은 거예요. 의외로. 아니면 사건 제목, 소제목을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 챕터에. 그러니까 책이 한 권이 있으면 등장인물이 한 5명 있다. 그러면 그 5명의 관점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 책들이. 그래서 요즘에 유행인가 싶기도 하면서 관점이 그렇게 바뀌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 고민 때문에 어제 잠깐 이제 여기저기 하다가 마침 황석영 선생님의 인터뷰 글을 보게 됐어요. 그 인터뷰가 마침 어제인 거야. KBS에서 어제. 그러면서 자기는 다중적 관점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잠깐만요. 다중적 관점을 이렇게 등장인물이나 캐릭터에 따라서 여러 다중적 관점이 있는 거죠. 거기에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황석영 씨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책들이 그런 형태가 많은데 뭘까 되게 요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 올해 보통 청소년 정도의 책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그래서 저희 이제 부글림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옴니버스 형식이네. 이렇게 순서에 따라, 등장인물에 따라, 사건에 따라 관점을 아예 이렇게 작가가 하네.
그러면 이 작가는 이 중에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의 자기 1인称 작가 시점을 어떤 사람으로 대입해서 하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황석영 씨의 이 이야기를 딱 보니까 아 그냥 다중적 관점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싶더라고요. 국어 시간에 교육받을 때 다중적 관점은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혹시 최은정 선생님 지금 초등학교 계시죠? 혹시 전공 과목은 뭐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네, 혹시 들리세요? 네, 다 잘 들려요. 저는 초등 아니고 저 특수학교에 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국어과인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요즘 그러면 국어과에 이런 걸 배울 때 이런 관점을 전에는 뭐 1인称 관점, 3인칭 관점, 전지적 작가 시점 막 이렇게 했는데 다중적 관점이라는 게 교육적인 용어로 있나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튼 요즘 계속 책을 읽으면서 이거를 무슨 어떤 적이었나 했는데 일단은 어제 읽은 황석영 선생님의 다중적 관점으로 썼다 이런 걸 보면서 어쨌든 아무리 이렇게 탁월하고 이미 기존 작가나 새로운 작가나 요즘의 흐름은 다중적 관점이라는 이 시점으로 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도 제가 고민하고 있고 요즘 이걸 뭐로 표현하나 하는 거를 다중적 관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동들의 책들은 저학년 아직 인지기능이 이제 어린 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1인칭이 많고 이제 학년이 고학년으로 올라가야 다른 관점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발달 단계 생애주기 발달 단계로 했을 때 어릴 때는 그런 관점이 어려울 수 있게 인지 부조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1인칭이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마도 제가 계속 독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이유일 텐데 이 고정관념인 거예요. 우리 책들의 고정관념이 얼마큼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전에는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왔죠. 단란한 4인 가족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좀 플러스 되면은 할머니 조금 더 플러스 되면 할아버지 아니면 이제 3인 이제 자녀가 한 명 더 있는 이렇게 나오면서 엄마들은 치마 스커트를 입고 아빠들은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엄마들은 앞치마를 하고 이런 모양의 형태 그리고 엄마들은 잘 다녀오세요 아빠들은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직장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이야기를 역할에 고정하라고 해요. 여성은 집에서 그러니까 엄마 그 중에 엄마는 살림하는 사람 아빠는 회사 다니는 사람 돈 벌어 오는 사람 이런 역할의 고정이 있었는데 교과서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전에 제가 이 말을 하다 생각이 났는데 저희 아이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시험 문제가 틀렸어요. 틀린 문제가 뭐였냐면 그렇게 4인 가족이 엄마는 앞치마 두르고 스커트 입고 아빠는 회사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옛날 사진에는 엄마는 이제 한복 이제 이렇게 조선시대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옛날 얘기. 집에서 이렇게 한복 입고 쭈그려 앉아 일하고 아빠는 나무꾼처럼 하고 밖에 나가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나올 때 답이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났는데 주관식이었는데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옛날 모습 요즘 모습 이렇게 썼어요. 그래 틀렸는데 그 말하려고 했던 거는 무슨 이제 생활상의 변화 같은 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고정화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렇게 교회 가는 모습하고 교회의 사진과 이렇게 절의 사진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옛날 사진 요즘 그러니까 옛날 사람 이야기 요즘 사람 이야기 뭐 이렇게 썼는데 이제 답이 다른 건데 얘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절에 다닌 거고 요즘엔 다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얘가 종교를 접하지 못할 때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절이라는 건 옛날 종교, 교회라는 건 요즘 종교, 이런 식으로 얘가 그 당시에 답을 썼을 때는 종교나 이렇게 남녀 역할을 그 사진만 보고 그렇게 딱 얘 머릿속에 박혀서 답을 쓰는 걸 봤을 때, 아, 사진의 역할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미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이렇게 사파, 사진 이런 것들이 그런 고정관념을 주는 것들을 같지 않게 교체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했던 건 많은 운동성, 그러니까 이렇게 뭐 페미니즘 이런 건 아니더라도 교과서 속에 이제 현대 지금의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파나 사진을 바꿔주는 역할, 차전에서 그런 운동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림책이나 아이들의 이렇게 글밥 있는 책 중에는 아직도 그런 고정관념을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어서 쌓여온 것들이 그대로 현실 생활에서 고정관념이 되고 그런 거죠. 우리 얼마 전에 대표적으로 그 이야기 있었죠. 양궁 선수 안산이 머리를 자르는 순간 머리가 뭐 일단 딱 그 용어가 나왔어요. 여대 나오고 머리가 자르면 뭐 페미고, 그 친구가 무슨 단어를 썼으면 페미고, 그러니까 페미인 것조차 문제인가 해야 되는 순간에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이는 행동 하나, 외모, 아니 지 머리카락 가지고 머리 자르는 거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몰아쳐야 되나 할 정도의 그 극렬한 그런 모습이 있었죠. 머리를 짧게 하면 팸이구나, 이런 식의. 그것도 뭐 옛날 할아버지가 머리 짧아서 그게 뭐 어쩌고 하니까 왜 그래, 뭐 이게 아니라 20, 30대의 청년들이 머리가 짧으면 햄이다, 이런 식의 고정관념을 갖는 위험성이 지금 우리 사이 안에 있잖아요. 제가 머리가, 저는 대체적으로 머리가 짧아요. 머리숱이 많고 굵어가지고 머리 무게를 좀 느껴요. 그냥 말하자면 이렇게 모가지가 가는데 머리카락이 무거워지면 모가지가 힘들다, 이 정도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머리가 대체적으로 짧은데 신혼 정도 할 만한 때에 머리를 더 확 잘라버렸더니 시어머니가 나 때문에 열받아서 머리 잘랐니?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덥고 머리 무거워서 잘랐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랬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머리 하나 우리 그런 일 한편으로는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머리 자르면 실현당했니, 뭐 무슨 일 있었니, 아직도 막 흔하게 물어보잖아요. 그 정도의 고정관념, 특히 머리카락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많은 20대의 여성들이 긴 생머리만 하고 사는 우리의 문화가 있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 거는 이유 불문 나 편하려고 자르는 거다,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말해도 머리가 조금만 변형이 되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 이런 고정관념. 지금은 저 역시도 고정관념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계양구에서 제가 계산동에 사는데, 계산동에도 저기 아랍권이라고 표현하는 주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성분들 중에도 이렇게 히잡 이렇게 쓰고 있는 여성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고, 흑인 표현은 그렇게 그냥 하나? 흑인 백인 해도 되는 건가? 이제 어려워요. 그리고 변화 속도를 저 역시도 용어나 뭐부터 못 쫓아가서 내가 쓰는 용어가 또 신뢰가 될까봐 저 역시도 겁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처 인식을 못한 나의 고정관념들이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 사람이 그런 인권의식이 안 돼서 쓰는 용어인지, 미처
그렇게 바뀌어주는 용어를 모르는 건지 그런 이해력도 필요한 것, 이해심도 필요한 거죠. 근데 아무튼 계양구에서 흑인 쪽은 많이 못 봤고 아랍 쪽을 보고 동남아 쪽 사람들은 주민들로 꽤 많이 있는데 아랍 쪽 사람을 봤을 때 선뜻 이렇게 막 긍정적이고 정말 이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주춤 물러나는 형태가 좀 저 역시도 아직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주민의 다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섞여 있다는 걸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느껴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 분들도 우리가 배척 내지는 불편함 때문에 있는지 본인들을 드러내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면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는데 아무튼 저 역시도 그런 분들을 봤을 때 뭐 이렇게 확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지 못하고 주춤주춤 물러나는 그런 두려움이 그게 단순히 이렇게 낯선 타인을 보는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고정관념, 아랍인 이슬람인들에 대한 계속 세계의 언론에서 특히 지금 아프간 사태 때문에 더 많이 이슬람인들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계속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책 나오는 것들 중에도 뭐가 유행했었냐면 아랍이나 이슬람권의 학자, 연구하는 교수들이 그 문화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긍정적이고 호의적인지를 소개하는, 언론에서는 계속 배척하고 전쟁 일으키고 뭐로만 하는데 그건 그거의 사정, 거기 뭐 내전이나 뭐나 권력과 뭐와 사정인 거고 실질적인 일반 주민 내지는 그냥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또 한참 아이들 교육서로 유행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의 많은 것들 중이 저에게 많은 고정관념을 주고 있다는 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문화, 그러니까 TV, 영화만 해도 좀 했는데 영화는 내가 가야 되는 거고 TV라는 건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리모컨 하나면 켜지고 계속 틀어져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드라마 하나를 보니까 굉장히 미묘하면서 동성애적인 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나 예능을 좀 많이 보는 게 오히려 제일 빨리 변화되는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예능이. 그리고 파급 효과 제일 많이. 그래서 긍정적으로 선두에 가기도 하고 약간 부정적인 면도 주기도 하는데 더 로드 일에 뭐 드라마가 디즈니가 주말이야? 뭐 북인방 주말이 아닌 것 같아. 수목 드라마인 것 같은데 거기에 약간 동성애적인 관계가 나와요. 관계가 나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논란도 안 돼.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댓글이니 어디에 분명히 논란이 엄청 되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오면. 근데 지금 그런 논란이 됐다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바뀌었나? 아니면 요즘 다른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가려지고 있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치관 이런 거에 의해서 막 공격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냥 수용, 이제는 그게 수용이 돼서 공격까지는 안 가는가? 막 이제 이런 사이의 흐름을 끊임없이 저도 보고 있는 편인데 동성애라는 게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화면에 나왔는데 왜 이게 아무 이슈가 안 되지? 이슈가 안 되는 건 다 수용을 하나? 아니면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얼마 안 돼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기도 하냐면 저는 이제 동네에서 일하자는 주의예요.
가령 이렇게 이런 식의 강의를 하더라도 사실 동네에서 충분히 하면 되는데 막 멀리서까지 굳이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하고 뭐 해도 저희 동네에서 할게요 이러는 쪽이긴 한데 이제 딱 하나 서울권역으로 그러니까 모임이라고 하나 이제 이렇게 소속돼서 하는 게 어린이 문화연대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연대 모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명주 선생님은 좀 알겠지만 항상 7월 초면은 일주일 동안 부산 영화제를 갔다 와요.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를 갔다 온다든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도서관 밴드방에 아시테지 연극제의 온라인 상영회 그러니까 이제 하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좀 혜택 내지는 저기를 업무상 받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일주일 머물고 오는데 숙박 비용 뭐 영화 보는 거 다 무료로 지금 저기를 이렇게 식비까지 다 대줘서 일주일을 가 있다 오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는 아시테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 싶은 거 올해는 온라인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상영하는 거를 이제 신청하고 싶은 대로 작품 선택해라 해서 선택해서 혼자 보기도 하고 도서관에 이제 오시라고 해서 한 가족이 같이 보기도 했었는데 거기는 왜 가냐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만 일을 하면 저도 우물안 개구리처럼 시대 바뀌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부분에는 내가 나빠서 고정관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이 없고 그걸로 인해서 내 생각이 굳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된 우리 그리고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갈등 내지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이해도 이런 거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모임에는 그래서 기업 저 역시도 일정 부분 기업 업무를 약간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업무 담당자가 된 거예요.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이 어린이 문화 연대라는 곳에서 부산 어린이 청소년 연대 일은 실무적인 걸 제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그런 혜택을 좀 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시테지 연극제나 이런 거를 보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관점들을 보고 배우고 나는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게 옳다고 옳다? 아니면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배우는 거예요. 부산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를 가면서 거기는 일단은 그 영화제의 기조가 비영어권 영화만 해요. 비영어권.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를 안 한다라는 소리예요. 상영 영화 종류에.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번역, 동유럽 번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번역 영화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 나라들이 왜 저런 일들이 생기는지 그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집트에 내전이 생겼던 건데 그 내전이 생긴 게 그 영화를 통해서 그 마을에 그 작은 사건, 물론 많은 사람이 그 마을 사람이 한 반이 죽어나는 사건이었는데 그런 사건이 결국은 한 몇 년이 흘러서 그 이집트라는 나라의 내전의 씨앗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것도 있어요. 우리가 2차 대전 이야기할 때 아주 그냥 작은 일로 2차 대전이 생긴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집트의 그 마을의 그 작은 사건이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 큰 많은 사람이 죽는 내전의 발단이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기도 한 것처럼 제가 미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에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몰랐던 것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을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국내적인 국제적인 세계적인 많은 시각이 많이 배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린이 문화 연대에서 작년 올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모였는데 못 모임었는데 몇 년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성 정체성 문제로 사회운동을 하는 여성분이 왔었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당신의 아들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울고 그러니까 정말 아이를 막 때려보기도 하고 아들이었는데 별 저기를 다 했는데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성 정체성의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배타해야 되는 문제인지, 그러니까 당사자 아들이 성 정체성의 문제로 생긴 이야기를 엄마의 입장에서 그거를 막아보고 허용되지 않는 마음으로 겪는 많은 갈등 속에 지금은 그 성소수자를 위한 운동을 하는 엄마의 심정, 현실 이런 거를 이제 그 어린이문화연대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이제 그냥 일상적인 다양한 활동인 분들을 초대를 해서 계속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제일 많이 놀랬던 게 그런 성소수자인 자녀 때문에 사회운동가가 된 엄마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아이가 단순히 뭐 대학실 교육되고 뭐하고 뭐의 문제가 아니라 뭐 성소수자를 이렇게 쾌락적인 면이나 뭐나 즐거움적인 면이나 막 할 때 그 절절한 마음을 들었을 때 이 부분이 인정되는 분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되는 마음, 당사자의 말을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엄마인 거잖아. 또 당사자한테 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핑계 변명으로 들을 수도 있고 왜곡돼서 들을 수도 있는데 그 자녀를 둔 엄마의 그 겪은 세월의 갈등, 고난, 그러고 나서 운동가가 돼서 성소수자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거를 직접 들으니까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긍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 그리고 이제 장애인, 우리 최윤정 선생님이 이제 또 특수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되게 미안하고 충격받았던 부분인데 이제 금요일날 박지은 선생님이 이제 가시면서 우리 책 읽어주는 활동 중에 우리 장애 친구들과 책 읽어주는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박지은 선생님한테는 그 이야기 하다가 청각장애인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일상적으로 뭐 모든 사람 그러진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장애 그러면 장애 그리고 뭐 인정하고 존중해서 잘 뭐 배려 그리고 장애 가졌다고 막 이렇게 터부시하거나 억지로 도와주는 이거 아니면 되게 그냥 그러니까 너무 저도 이렇게 노력이라기보다는 많이 이렇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시각이 많이 개선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그냥 표피적인 것만 알고 있었나 하는 계기가 된 게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서 만나는 분이 딸이 청각장애인이에요. 근데 같이 밥도 하루 먹었는데 사이도 청각장애인,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청각장애인 부부인 거고 이 엄마, 제가 만나는 한 번씩 만나는 분이 그 손주를 키워주고 있어요. 그 두 분은 이제 이렇게 장애인 사업장, 그런데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공동사업장 정도가 아니라 정식 해상대 이렇게 장애인이 해도 될 만한 충분한 그 이제 그런 사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회사를 다니는데 매달 만나는데 굉장히 한숨 쉬고 힘들어하면서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근데 이제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과 관련된 사고를. 그래서 뭐 요즘 청춘 남녀들 뭐 소확행이니 뭐니 해서 명품 뭐 하나 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니 하고 했는데 그 정도 선이 넘는 만큼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저한테 그날 표현을 했냐면 평소에 듣는 게 없으니까 무식해서 저질러지는 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듣는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자기 딸인데 무식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러는데 이렇게 평소에 듣는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들도 뭐 남의 말 귀담아 듣지 않거나 뭐 하면 무식한 사람 많잖아 주변에. 어찌 보면 그 무식함이라는 표현이 어제 이제 제가 끝까지 보진 않았는데 런닝맨 시작하면서 깐깐이라고 뭐 표현을, 그러니까 게스트로 나온 사람이 연예인, 어릴 때부터 한 연예인들이 너무 기본 상식이 없어서 무식하고 아는 게 없는 그 게스트들을 깐깐이라고 막 어제 표현하는 거 잠깐 보고 이제 저 할 일을 했는데, 그런 식의 무식함만 생각을 했어요. 이 청각 장애인을 가진 엄마가 무식해서 평상시에 듣는 게 없어서 무식해서 매번 이렇게 일저질러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이 얼마큼 절절한지를 몰라서 네 그랬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지능이 이렇게 지능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또 어린 뭐 5세 6세의 지능도 아니고 청각 장애인이면 귀만 안 들리고 다 정상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 말이 평상시에 귀에 듣는 게 하나도 없으니 너무너무 무식해.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두 가지를 이야기를, 그 엄마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결제 시스템이니 우리 이 소비의 시스템이 너무 쉬워졌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면 그냥 확인 누르면 결제까지 다 돼버리는.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큰 사고를 막 뭐를 사들이고 뭐를 해가지고 이렇게 돈과 관련한 걸 몇 달에 한 번씩 사고를 그렇게 치나 봐요. 그것 때문에 평상시에 듣는 게 없어서 무식해서 그런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인 게 도덕심이 되게 없대요. 도덕성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저희가 옛 이야기 하면서 평상시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그냥 하잖아요. 일부러 작정하고 가르치려고 안 하고 착해야 된다, 남 괴롭히지 말아야 된다,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정말 평상시에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냥 듣는 건 거죠. 막 읽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근데 이 엄마 말로는 이게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무식하고 그 중에 도덕성이 발달을 안 해서 이제 돈으로 사고 치는 거는 일상적인 무식함이라고 하면은 일상적인 도덕심 발달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자라는 게 없어서 근데 몸이 자라면서 성적 욕구는 있으니 그 사고를 의외로 많이 친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모든 청각장애인한테 분명히 해당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자기 자녀가 청각장애인이다 보니 아무래도 또 청각장애인들을 더 많이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서 생기는 청각장애인들의 그 어찌 보면 굉장히 큰 힘든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엄마가 얼마큼 절실함으로 이야기했는지, 분노와 절실함으로 이야기했는지는 둘째 치고라도 저한테 다가오는 거는 이렇게 많은 장애별로 불편함들이 엄청나게 다를 게 있을 텐데 저는 그냥 통쳐서 생각하는 거죠. 그냥 장애인. 그리고 그 장애인들이 우리는 이만큼만 배려하고 터부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어떤 약자니까 배려해야 돼 이렇게 퉁쳐서만 생각을 했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청각장애인은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게는 몰랐던 건데 그 엄마의 편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 엄마의 생각은 청각장애인이 평소에 듣고 자라는 게 없어서 이 부분의 취약함, 청각장애인의 취약함. 그렇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장애별 취약함들을 사실은 알고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도움이랄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대처해 주는 거에 필요함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몰랐던 거죠. 그냥 퉁쳐서 나는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최대한 안 가지려고 노력했고 뭐 이 정도로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던 걸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고 내 스스로에게 충격도 받으면서 뉘우치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도 큰 저기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이 동화 속에 나오는 장애인들도 그러고 보면은 굉장히 피상적이고 작가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분으로 절절함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는 장애도 얼마나 허망하게 그냥 그 입장에서 나오면 나올까 하는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한 가지 느낀 거는 한번 그건 최은정 선생님한테 묻고 싶은데 예전에 비해서 장애인인 사람들이 사회에 노출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네에도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안 보이는데 없어진 건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가려지는 어떤 사회 구조 시스템이 돼버린 건지 그게 좀 어찌 보면 하더라고요. 어떠신지 그거는 여쭤볼 수 있을까요, 윤정 선생님? 장애인들이 저만의 생각인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보이는 제가 볼 때 없어. 비율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꾸준히 느는 거 보면 비율이 줄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외향적으로는 괜찮은데 정서적으로나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사실 많아서 그렇게 비율이 줄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에 아니고 특수학급에 간다고 하면 초등학생은 교복을 안 입지만 중고등학생 교복을 입잖아요. 교복을 입고 어쨌든 그 안에 학교를 가고 또 어떤 밖에서 문제 행동을 안 하면 드러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모를 수도 있어요. 교실에 있고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지, 이렇게 겉모습만 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복지관이 이제 예전처럼 막 엄마들이 학교를 안 보내고 이럴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복지관도 가고 학교도 가고 어디 이렇게 뭐 배우러도 가고 하는데요. 많이 글쎄요, 줄어들지는 않았고 아마 이렇게 좀 덜 교육을 그래도 많이 받으니까, 사회성 교육이라든지 받으니까 밖에서 문제 행동이 덜 드러나는 모습을 못 보셔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출이 덜 되는 느낌이 드는 게 아마 그러면 교육에 효과가 있어서 문제 행동이 사회에서 덜 보이니까 일상생활 할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거리에서는 덜 보이지만 그 사회 안으로 학교 안이라든지 뭔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 행동이 보이거든요. 네. 계속 같이 있으니까 몇 시간은. 그런데 이제 일상 저희가 생활하는 곳에서는 좀 덜 보일 것 같아요. 네, 일상생활에서는 장애 인구들이 비율이 줄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보이는 거야, 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일상학교에 이렇게 일반 학교에 잘 안 다니죠. 아예 장애학교를 가는 거죠. 부모님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데 가는 학생들도 사실은 많은데 저희가 교사라고 해도 부모님한테 여기를 가세요, 저기를 가세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게 오로지 그 부모님의 선택과 그 학생의 선택이거든요. 그 학생이 나는 시각장애 학교가 많지를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서울에 몇 군데, 인천에 몇 군데, 경기도 어디에 몇 군데 있으니까 집에서 멀어서 나는 거기 못 간다 하면 이제 특수학급으로 이제 흡수가 된 특수학급으로 가는 거죠. 나는 그래도 가까운 데 다녀야겠다. 그리고